지금부터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와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추미애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노웅래 국회의원님이 공동 주최하는 제4회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재생에너지 3020 실현방안 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입니다. 먼저 이번 포럼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은 2018년 7월 민주연구원 집단지성포럼의 결과 보고서에서 제안한 11개 강론의 구체적인 논의 및 정책화를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제1회를 주최했는데 2019년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추진 방향 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고요. 지난 1월 제2회 포럼에서는 바이오 경제와 규제, 그리고 2월에는 제3회 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집의 포럼 개요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신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님이 맡으실 거고요. 그 외 토론은 우리 학계에서 먼저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계, 그리고 정부의 우리 국장님께서 정리를 하는 식으로 토론하고 플로어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단지 하나 공지 말씀드리면, 우리 추미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포항 지진에 대한 지열발전소 때문에 오늘 토론을 할 황수성 신재생에너지 정책단장이 그 분야 국장님이셔서 우리 김정희 국장님 대신해서 오셨고요. 김정희 국장님은 지금 에너지 정책관으로 해서 총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수성 국장님이 참석 못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유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소장님 주제를 발표해 주겠습니다. 앉아서 그냥 쭉 책자를 사용해서 주십시오. 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곧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1987년 이후부터 재생에너지, 과거에 이제 대체에너지라고 불렀는데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을 시작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 보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보면 이 계획이 수립된 것은 이제 2001년부터 시작돼서 계속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목표가 설정되고 수정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에 과거 주영한 전 산업부 장관께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5년 목표를 10년 당기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셨고요. 그런 내용을 이어받아서 이원욱 의원님, 홍일학 의원님이 하시는 국회 신재생에너지 정책포럼에서 우리가 적어도 국제적 흐름을 쫓아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한 20%까지 높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얘기를 또 그 민주연구원에서 받아가지고 여기 대선 전에 공약 과제에 민주연구원에서 낸 에너지 공약 과제에서 재생에너지 20%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로 높이는, 과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보급 속도를 빨리 하고 산업 육성하는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시장이 과열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보고가 돼서요. 그런 갈등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8년 4월에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육성이 같이 가야 된다. 진정한 녹색 성장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진정한 녹색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고 해서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조만간에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폐기물이나 바이오의 비중이 높았다면 세계적인 흐름을 쫓아서 태양광 풍력 위주로 보급을 추진하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형, 농촌형
그 소규모로 지붕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보급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을 도입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활용되지 않는 유휴부지나 폐염전 그리고 염해 농지 또 수면 이런 그런 새로운 부지를 발굴해 가지고 좀 규모 있게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계획을 같이 수립하게 되었는데요. 풍력 쪽에서는 그동안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던 해상의 풍력 자원을 개발하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좀 많이 보도됐고 또 지역에서 또 지자체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 훼손 방지, 부동산 가격 급등 방지 그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 등과 관련한 조치를 추진한 바가 있고요.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아마 이제 조만간에 발표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은 지금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을 쫓아서 국내에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국회 포럼 그리고 또 민주연구원 등에서 준비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자연 여건에 따라서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사람이 직접 통제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우려가 기존에 이제 전력 분야에 익숙한 분들이 많이 그 점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캘리포니아나 독일에서도 일시적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전력 수급에 좀 긴장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RPS 그리고 뭐 FIT 이런 또 보급 보조 같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 이런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이 보급 정책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이런 그 인허가 문제나 입지 갈등 그리고 부지 확보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의 생산 비용이 비싼 상태입니다. 수용성 문제가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이 수용성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것은 아니고 그런 제도가 산지나 농지에 태양광을 또 풍력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가 쭉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점차 이렇게 커지다가 재생에너지 이 보급 확대를 계기로 해서 이것이 좀 더 이렇게 이슈화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달리 산지나 농지에도 태양광이나 풍력이 좀 입지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이 많았고 또 주민이 직접 하는 형태보다는 사업자들이 이 태양광이나 풍력 사업을 기존에 많이 했기 때문에 갈등이 많았는데요. 이런 점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새 정부에서는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성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문제를 개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산업 육성 문제, 저희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그 2000년 초반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지속해 왔는데 산업 분야를 보면 2011년 정도까지는 성장세를 타다가 중국이 태양광 풍력 산업을 세계 태양광 풍력 산업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저희 기존의 사업자들이 산업 분야에서 이탈을 하고 산업 제조업 분야가 좀 정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우고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비중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이번 정부 들어서 오랫동안 지속을 해서 4월 달에 완벽한 그런 솔루션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답을 내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이제 변동성 문제는 저희는 아직 그 태양광 풍력의 비중이 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뭐 독일처럼 태양광 풍력의 비중만 20%가 넘는 나라보다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고요. 또 다른 나라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면 이 문제는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도전이긴 하지만 저희가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리고 변동성 보완을 위해서 저희가 기존 설비의 예비력을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치, 또 시장 변경 조치,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백업이나 저장 용량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장에서 좀 유효 경쟁이 촉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RPS 제도에서도 하고요. 또 대규모 프로젝트는 별도의 경매 제도를 도입해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이 뭐 킬로와트 시당 80원, 풍력이 70원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좀 경쟁을 촉발해 가지고 그 대규모 설비에 대해서는 비용을 하락하는 그런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훼손 논란이 있는 그 산지 태양광 입지를 좀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금 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형 태양광, 농촌형 태양광 사업 모델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훼손 논란이 적은 유유부지나 수면, 그리고 이런 폐염전, 염해농지 같은 새로운 부지를 발굴해서 진행하는 사업, 저희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그런 사업들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뭐 다양한 그 진통과 논란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3020과 관련해서 보급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요. 지난해 같은 경우 태양광이 국내에서만 연간 2기가와트 이상이 보급이 됐는데요. 세계적인 세계 속에서도 저희가 한 6위 정도의 보급량을 5위나 6위 정도의 보급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저희가 임야나 농지의 태양광 비중이 일부 감소를 했고요. 건축물, 주택 지붕이나 산업단지 지붕, 그리고 주차장 위에 설치하는 그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것이, 또 환경 영향을 피해서 수상에 설치하는 것이 비중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재생에너지 3020 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정과제로 발표가 됐고, 이것을 산업부에서 기존의 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보급 계획을 수정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도적 기반이 좀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용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비용을 하락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3020에 맞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좀 3020이 지속성,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 입지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것이 이제 관련 입법에 개정에 반영이 됐으면 하고요. 또 재생에너지 이 시장을 획기적으로 넓힐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재생에너지 100% 자발적 소비 캠페인입니다. 글로벌 기업 약 130여 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100%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국제적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삼성, LG, SK 같은 데서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이것을 지원하는 제도가 좀 부족합니다. 이것도 이제 법 개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RPS와 병행해서 대규모 프로젝트에 경매 제도 도입하는 것도 입법 개정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 앞으로 저희가 그 홍일학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찾아뵙고 좀 이런 그 법률 개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그런 수용성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가 조속히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아주 넉넉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저희가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 발표한 내용을 또 빠지거나 또는 보충할 것들은 우리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학계부터 하겠습니다. 학계는 좀 아무래도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기술 문제라든지 설비 제조에 있어서의 우리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중점으로 좀 준비를 해줬으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익대학의 전용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예, 홍익대학교 전용환입니다. 저는 재생에너지가 20%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그 100%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가야 할 길임에도 분명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기술적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2030년 이제 발전량 대비 20%까지 이렇게 이제 늘린다고 돼 있고 지금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 보급이 지금 착실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보면은 설비 용량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2030년에 58.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게 설비 용량에서 보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적게 나올 때는 한 5% 정도에서 많이 나올 때는 거의 90% 가까이까지도 이제 출력이 나오는 이런 변동성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안정적으로 개통해서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큰 뭐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올 초까지 일본에서 이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때문에 이제 그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한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우리나라의 그 지금 시사성을 갖다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큐슈 같은 경우는 2016년 IEA 자료를 보면은 지금 한 10%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제 10월 13일 날 이제 일본 전체 본토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12월 4일 일요일 같은 경우 이제 주말은 그 수요가 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만 나타나는데 밑에 표를 보시면은 10월 13일부터 주말마다 이제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한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기록이 지금 일본 큐슈 전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나를 보면은 지금 이제 가을철에 이제 휴일 수요가 감소를 해가지고 지금 6,960메가와트였습니다 이날. 그때 이제 재생에너지 출력이 그때 5,720메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원자력이 최근에 이제 새로 가동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원자력이 들어가고 또 화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출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발전 설비에서 내야 될 용량이 12,450이 된 거죠. 그래서 수요는 6,960인데 전체적으로 12,450메가와트를 갖다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인근 개통으로 이제 송전 그러니까 이제 지금 큐슈 전력이 본토에 있는 주곡구 전력하고 이제 개통이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인근 개통으로 2,020메가와트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양수 발전소가 이제 그 물을 그 펌핑함으로써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양수 발전소가 2,260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수 발전소를 풀로 가동을 하고 펌핑을 그다음에 인근 개통 손전으로 이제 2,020메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남아가지고 이제 1,210메가를 갖다가 이제 그 출력 제한을 한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처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일본 큐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보면은 문제점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개통을 이제 제대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느냐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좀 더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의 여지는 충분히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술 상황에서 일본이 취한 이제 그 상태는 보면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제 출력 제한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러면 작년에 그 갑자기 그 출력 제한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작년에 그 큐슈 지역에 정지해 있던 원자력 발전기 4기를 갖다가 동시에 이제 그 운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운전하기 시작했는데 9월 달부터 이제 4기가 이제 운전을 돼 가지고 그 용량이 4,140메가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오니까 원자력이 들어오면서 원자력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거면 출력 변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경직성 전원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나오다가 이제 그 태양이 지면은 오후가 되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출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출력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영향을 차지하는 원자력이 이제 그런 출력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원자력을 갖다가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재생에너지 출력을 자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표가 이제 그 24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표가 이제 그 4개의 그 원자력 발전기가 가동된 시기를 갖다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25페이지 위쪽을 보면은 2018년도 5월 10일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왜 그러면은 출력 제한을 안 했느냐 했을 때 그때는 원자력 이제 발전기가 한 기만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기 한 기를 가동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4기를 가동을 하면서 그 출력 제어가 안 되는 경직성 전원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사점을 보면 사실 상당히 이제 큰 시사점이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개통 상황이 많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도 이제 섬나라고 우리나라도 이제 섬나라고 개통이 연계돼 있다 하더라도 일본도 연계돼 있는 양이 이제 지금 아까 2,000메가 정도로 이제 이게 제한이 돼 있고 우리도 뭐 2,000메가로 우리가 이제 그 슈퍼 그리드를 해서 중국하고 연계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해도 2,000메가 정도가 이제 맥시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보면은 단일 계통에서 출력 조절이 안 되는 경직성 전원의 비율이 우리가 2030년에 보면 원자력이 적어도 21기가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저희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제 나타났는데 일본의 경우가 이제 그런 걸 갖다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원자력하고 신재생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이거는 사실 맞지가 않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일본 큐슈하고 우리하고 이제 여건이 이제 비슷한 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럼 다른 점은 뭐냐 이제 좀 찾아보면은 지금 큐슈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 4,140메가와트인데 펌핑 양수 펌핑할 수 있는 용량하고 연계선으로 보낼 수 있는 용량하고 합하면 원자력 용량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렉서빌리티를 갖다가 확보를 좀 많이 할 수 있음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력 발전소하고 다 합해가지고 봐도 너무 이제 그 플렉서빌리티 그러니까 양수 용량이 우리가 4,700메가인데 원자력이 21,000메가에 비해 가지고 양이 이제 매우 지금 현재 적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펌핑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ESS 그 배터리를 에너지 장장치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배터리는 단시간 저장용입니다. 지금 한전에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것도 10분 저장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규슈 전력 같은 경우는 그 양수 가동을 갖다가 하게 된 게 9시부터 4시까지 그 7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7시간 8시간씩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핵심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저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은 그게 대체하는 가장 핵심이 에너지 장장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장장치인데 이 에너지 장장치를 지금 현재 이제 확보된 기술은 양수,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배터리, 그리고 이제 열, 그다음에 이제 수소로 이제 그 전기분해해서 저장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 장장치가 앞으로 핵심 기술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대처 방안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금 8차 수급 계획에서 2,000메가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양초 발전소 건설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제 뭐 여러 환경 문제 이렇게 있지만 필요한 그런 설비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규슈 전력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한을 했는데 지금 전체 사업자가 2만 사업자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12,000 사업자 정도를 출력을 제한을 했는데 그게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발전소가 뭐 한 400개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 출력 제한하는 거는 이제 뭐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는 상태에서는 이게 원격으로 자동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 이제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설비를 갖추는 것도 이제 올해 이제 그 산업부에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설비 이제 용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하려면은 전체 이제 사업자부터 한전, 거래소, 공단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제대로 이게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풍력하고 태양광이 이제 지금 주로 거론이 되는데, 풍력하고 태양광은 베리어블 리뉴어블 소스 해가지고 VR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특히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믹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수력이나 바이오매스라든지 이런 믹스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같이 안정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도 같이 갈 수 있어야지 앞으로 20%를 넘어서 100%를 갈 수 있는 그런 데의 그 안정성을 갖다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재생에너지 특히 저희 풍력이나 태양력에 따른 변동성에 따른 에너지 원자력을 갖고 있는 상수에 따른 변동성이 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죠. 20% 우리가 다뤘을 때 규슈 지방을 통해서 아주 연구된 사례를 하면서 향후 우리가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저장 문제를 하나하나 하면서 또 믹스업하면서 바이오매스나 수력이나 하면서 변동성을 줄여야지만이 2030 또는 3020 20%를 넘었을 때의 문제들을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토론 때 또 많은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우리 유재열 한육 큐셀앤드에서 우리 첨단 소재 한국산업 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마 이게 재생에너지가 뭐 에너지 차원에서 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아까 뭐 수용성, 마지막에 역시 산업성이니까 산업체에서 어떻게 이것이 혁신 성장 동력으로서 현장에 있을 때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저에게 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주열 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한화 큐셀의 유재열 상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소중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저희 사랑하는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요. 항상 묻습니다. 오늘 써 안 써? 왜냐하면 마스크 써 안 써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일기예보를 미리 봐가지고 오늘 써야 돼, 안 써도 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저도 참 그 아침마다 그 딸과의 대화를 하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나쁜 것을 주는 사태가 벌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반성을 하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업계에 있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지금 새롭게 시작된 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땔감을 쓰다가 이제 그 석탄을 발견해서 에너지 전환을 한번 했고, 또 석유로 발견해서 에너지 전환을 한번 했고, 또 이 원자력으로 에너지 전환을 했고, 다음에 이제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에너지 전환의 이제 새로운 단계가 왔는데, 이 신재생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 거부하는 그런 그 일부 그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 바꿔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태양광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설치가 좀 용이합니다. 맘만 먹으면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한 메가 단위, 뭐 100메가까지도 지금 뭐 그 설치가 가능하고요. 특히 시골 쪽에 뭐 다니시다 보면은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 저희는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 10장 정도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게 이제 가정에서 소비되는 한 3에서 4kW 정도를 대체하려고 그 올려놓으신 건데요. 이렇게 맘만 먹으면은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 정도는 100% 정도 100% 대체도 가능하시고 그런 투자도 한 6, 7년이면은 다시 이제 페이백이 가능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소규모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이미 확보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기존의 화석연료라든가 원자력 대비해서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경제성은 점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그 태양광 하나 큐셀이라는 태양광 회사 2년 반 전에 이제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페트로케미칼에 있었는데요. 그 2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태양광 패널 가격이 한 30%가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 태양광 시설의 한 30-40%를 차지하는 원가가 떨어지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태양광의 모듈 효율이 지난 2년 반 동안에 20에서 30% 정도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은 올라가면서 가격은 훅 빠지는. 예. 그래서 경제성이 더 좋아졌고요. 단지 이제 또 하나 단점이라면은 태양광 발전이 이제 낮에만 되다 보니까 품질 또 간헐적 발전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개발이 돼서 그거를 활용을 하면은 기존의 그 전력망의 그 부하를 좀 덜 주면서 안정적인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ESS가 최근에 작년에 뭐 화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민관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태양광이야말로 진짜 신이 주신 최고의 에너지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3020 확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2027메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한 2기 정도의 이제 시장이 태양광 시장이 열렸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배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 7번째 규모로 시장이 커졌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우리나라가 한 7% 좀 넘는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선진국을 보면은 이미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독일은 이미 40%가 넘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의 일사량, 태양광의 경제성을 좌지우지하는 태양광의 그 일사량이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항상 그 약간 뿌연하고 이제 그러니까 유럽 자체가 글루미한 그런 이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엄청난 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에너지 전환을 빨리 이뤄냈고요. 저희가 아는 바로도 유럽 쪽에는 특히 2030년의 목표들이 대부분 40% 정도로 지금 설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요.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2050년에 80%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쪽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3020이 아니라 최소한 3030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다음 그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수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아이들에게 더 이상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주기 위한 우리 소명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그 실질적인 그 방안으로서는 그 발전자 회사들이 REC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상향, 올해 같은 경우는 6%를 매입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마다 1%씩 늘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2%씩 늘려서 3030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상훈 소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리뉴얼 에너지 100 해서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들이 자기들하고 거래를 하려면은 신재생 에너지 100%로 만든 제품을 나한테 공급을 하고 그런 서비스를 나한테 공급을 하지 않으면은 난 거래를 안 하겠다라고 이미 자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게 나중에는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는 없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서 그 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모 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약 59조의 영업이익이 난 걸로 있는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수출길이 막혀버리면은 59조의 영업이익은 사실 없습니다. 리뉴얼 에너지를 안 쓰면은 수출을 할 수도 없는 세상이 올 수도 곧 닥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도 국내에서 리뉴얼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싶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제약 사항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리뉴얼 에너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즉 뭐냐면은 달러를 해외에서 쓴다는 거죠. 예. 리뉴얼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자기가 벌어들인 달러를 해외에서 쓰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벌어들인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민간 기업들도 그 리뉴얼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산업계에서 흔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규제를 좀 더 완화를 시켜 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태양광 발전도 전년 대비해서 2배로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예전에는 지금 산에 원래 안 갔습니다. 원래 전답 그 마을 주변에 있다가 이격거리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뭐 도로로부터 마을로부터 300m, 500m 거리를 뛰어라. 요즘은 이제 대세가 이제 1km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 눈에 보이는 데는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으로 올라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태양광을 하다 보니 산림 훼손이 일어나고 저도 태양광 업계에 있지만은 산에 가서 태양광 발전하는 건 저 자체도 반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97%가 임야입니다. 그 중에는 지목만 임야로 돼 있을 뿐이지 실제 경사도 한 3%, 3도 4도밖에 안 되는 평지 임야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로 돼서 규제에 같이 포함되는 그런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땅들에 대해서는 좀 그 규제를 완화를 시켜 주셔가지고 지목은 임야지만은 실질적으로 평지인 데는 다른 그 법 적용이라든가 이렇게 규제를 따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대세가 이제 수상 태양광입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물로 내려왔는데요. 수상 태양광도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사실 그런 많은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물 많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는 뭐 작년에 그런 단어가 모 방송국에서 나왔었는데요. 사실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도 수상 태양광을 한 10년 정도를 운영을 하면서 축적된 데이터가 무진장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보지는 사실 못했습니다만은 그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다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그 인식으로 인해서 수상 태양광마저도 지금 많은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염해 간척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염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그 수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확산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양광 발전하면 전자파 때문에 소가 임신을 못한다, 뭐 머리가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우리가 맨날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이 전자파가 나오는 게 개수상으로는 0.3 가우스입니다. 근데 0.3 가우스를 맨날 들고서 머리에 대고서 통화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들어가는 패널은 측정을 했을 때 1에서 2 가우스 한 3-4배 정도 나오는데 그 측정 거리가 1m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은 태양광은 핸드폰은 맨날 들고 사는 거고 이 태양광 패널은 사실 우리가 1m 안에 갈
일이 없습니다. 발전소 저기 있고 지나가면서 이격거리가 1km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인식들이 점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요. 저희 민간 차원에서 또 공단 차원에서 산업부 차원에서 이런 홍보 활동을 통해서 개수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단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 민관이 합동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 홍보라기보다 제대로 알려주는 국민들에게 태양광 패널 문제 없습니다. 발전소 문제 없습니다. 빛반사 없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민관 같이 합동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두 번째 청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뭐냐? 저희 하나퀴셀이 그 태양광 반도체 그 셀을 생산 캐파가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다음에 모듈로는 모듈 큰 거 2m 곱하기 1m짜리는 전 세계에서 3등입니다. 얼마까지 모듈도 1등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밀리고 있어가지고요. 올해는 3등인데 아마 조만간 6등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 중국 기업들이 무진장하게 막 설비 증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증설을 하는데 저희는 한번 증설하면 뭐 1기가에서 1.5기가 하는데 그들은 한번 하면 3기가, 5기가 1년 사이에 확 증설합니다. 그 바탕이 뭐냐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태양광 모듈 회사 1등에서 10등까지가 저희 회사를 빼고서는 다 9개가 다 중국 기업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원가 경쟁력에서 밀립니다. 그들이 캐파가 훨씬 크고요. 바잉 파워가 크고요. 그 다음에 원가가 뭐 적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땅값도 비싸지만 거기는 땅값도 싸고 인건비 싸고 모든 전기값 싸고 하다 보니까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태양광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산업계 중에서 지금 뭐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이제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이제 셀 조금 만들고 모듈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1기가에서 2기가 시장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커지다 보니까 중국의 탑티어 업체들이 한국에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자료에 16페이지에 보시면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드디어 중국 기업의 모듈 MS가 30%를 초과했습니다. 3분의 1. 마켓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보조금이 사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저는 중국 기업들이 우리가 어렵게 벌어들인 달러를 빼가는 국부 유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잘하면 50%까지 중국 기업의 MS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 3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 데다가 올해 대한민국 처음으로 이제 100메가짜리 태양광 발전소가 올해 완공이 아마 하나가 될 거고 내년에 2개가 될 건데요. 그 사이트들도 결국에는 중국산 모듈을 지금 채택을 거의 하는 걸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뭐 저희가 공급을 뭐 하고 싶고 이걸 떠나가지고 국내 기업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가를 극복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EPC, 설비 업체에서는 중국산 모듈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심지어 거기에 발전자 회사의 REC가 매칭이 되고 거기에 공기업, 발전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지분 참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모듈이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농후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벌어들인 달러가 새는 국부 유출이 점점 심각해지고 사이트가 커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마켓 시어는 점점 더 올라갈 것이고 국내 산업계는 망가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떠나가지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죽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특히 정부 쪽에서 그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노력, 뭐 원가 경쟁력을 줄인다든가 규모의 경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R&D 지원이라든가 또 REC 제도를 활용한 외국산 모듈의 그 무분별한 설치 방지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은 산업계가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보급 확대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로는 규제 완화 및 규제 완화는 많이 됐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한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 세 번째는 산업 보호를 좀 해주시는데 앞장을 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잘 정리돼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게 안 되면 1, 2번 해줘봤자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중국하고의 경쟁력에서 떨어지면 우리 시장 다 열어주고 정부 보조금도 그들한테 다 간다.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원래는 신재생 정책국장인 황수성 국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정인 국장님이 대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미 준비를 많이 해오신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들을 어떤 조금 전에 우리 유재열 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순서대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걸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산업부의 김정혜 국장입니다. 이 토론자를 할 때 보통 이 맨 마지막에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보통 정부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도 해주시지만 잘못된 거 또는 또 개선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인풋을 받고 그 방향성 같은 것들 쭉 추진함에 있어서도 여러 의견들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이상훈 소장님 또 우리 두 분 토론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학계 쪽에서 특히 일본 사례 같은 거 들어주셨고 산업계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오늘 홍일학 의원님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희 산자위에서 우리 홍일학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은 정책적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해 주셨던 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공통되는 것이든 아니면 공감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는 방향이고 거기에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를 가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전에서 이렇게 갔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에너지 시스템, 소위 탄소에 바탕한 에너지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분들이 이미 공감대가 있으셨고 그 문제점이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소위 파리 협정까지도 갔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특히 과학 쪽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계시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쪽에서는 재생에너지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재생에너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시스템을 완전히 좀 바꿔서 일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아까 우리 상무님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환경 문제를 말씀하셨고 우리 김영자 회장님도 이제 환경부 장관님 하시면서 그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누구나 공감대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조금 산업 쪽에서 아픈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저희한테 기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 또 풍력 쪽이 있습니다만 좀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17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0년까지 20%를 하겠다는 거고 그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정부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목표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연 이게 달성 가능하냐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큰 대규모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소규모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18년에 보면 아까도 이기가처럼 투자가 전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등 일부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반면에 18년도에 보면 언론이나 또 다른 쪽에서 보면 한 3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산업적 측면입니다. 좀 전에 상무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국내 산업의 성장과 같이 연계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대책을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에는 가장 큰 배경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비해서 내수 시장도 적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포기해야 될 것이냐 했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있어서도 아까 10개 중에 9개가 중국 기업이라고 하셨지만 나머지 1개 기업이 한국 기업이고 또 우리 하나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소위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 10개 중에 1개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고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력밭도 풍력은 좀 더 기술적인 고조석이 더 많이 필요한 산업이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동안 조선 산업을 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수상 또 이런 걸 했었을 때 또는 지상을 했었을 때 그걸 청소하는 과정 속에서 각종 화학 물질들이 물이나 어떤 땅 위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많이 비판이 있었고 난개발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 에너지공단 등에서 쭉 과학적인 걸 쭉 검토해 보니 사실과 다르더라.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홍보도 하고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은 좀 줄어든 것 같고 난개발에 대한 것도 홍일학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계획 입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난개발 등을 막는 방법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왜 우리가 미국하고 같은 이런 햇볕이 많고 뭐 이렇게 사막이 많은 데도 아니고 이런 데인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게 경제성이 있느냐? 결국 정부가 REC라는 걸 통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지 않는 한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저희 답변은 어떤 새로운 산업이든지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전기 자동차가 지금은 최근에는 급속히 우리나라의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준 지 벌써 한 5, 6년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그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정부가 보조를 주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그널을 주는 것이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시장을 만드는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었을 때는 저희가 저희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딱 해서 데이터를 뭐 원자력처럼 하지는 않았지만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물어본다면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석탄이나 이런 것처럼 환경 문제에서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누구나 최근에도 태양광 같은 걸 집 근처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아까 뭐지만 외부에서 개발하는 것 통해서 그 어떤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의 효과가 주민들한테 좀 더 이게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될 텐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좀 약하지 않냐라는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20에서도 그렇게 농지 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채권, 투자 같은 주식 같은 형태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저희가 17년 12월에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한 1년 한 2개월 정도 지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민석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앞으로 갈 길도 많고 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자리에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이 옳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홍보 같은 측면 또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좀 여러분들이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좀 전문 도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과학적인 측면으로 통계를 갖고 홍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워낙 기술적이다 보니까 그의 측면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홍보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로 느낄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터치의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정부가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민단체 또 많은 전문가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알아들 수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늘 우리 손박선 교수님, 교훈 교수님 또 우리 상무님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적인 측면 또 원자력과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도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것들 저희가 정책 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패널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준비를 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4회째 맞이하는 우리 과학 혁신 성장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